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렌즈 두 개만 우리가 산다고 칠 때 어느 렌즈가 우리한테 유리하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까? 그리고 이 매크로 렌즈가 접사 사진만 촬영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그건데, 과연 매크로 렌즈가 접사 사진만 촬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어떻게 찍을 수가 있는가.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 렌즈라 하면 거기다가 이제 접사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꽃이나 아니면 뭐 동전이나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뭐 크로바 사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찍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매크로 렌즈를 가지고 이제 찍는데, 매크로 렌즈는 EF 100mm짜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매크로 렌즈가 탑재된 35mm와 60mm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100mm짜리를 제일 많이 쓴다. 자, 그러면 렌즈 두 개만 산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뭐 어느 거에 좋은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FS 렌즈 F2.8 마이크로 IS STM이에요. 그리고 60mm짜리는 2.8인데 USM이에요. 그리고 100mm짜리는 2.8 IS USM. 무게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무게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항상 그건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일단 캐논 EF 100mm짜리를 보면은 이게 매크로 IS USM 렌즈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진을 확대 촬영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매크로 렌즈를 사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캐논 100mm짜리를 사실 때에는 보통 900불 정도. 지금 이게 현재 베스트바이에서 나와 있던 가격인데,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다. 네.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컴퍼니의 100mm짜리는 뭐 200불짜리도 있고, 이렇게 뭐 잘 사면은 599불, 뭐 600불에도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근데 렌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동사항이 거의 극히 없다는 거. 그리고 28mm짜리, 캐논 EOS M 전용 이 매크로 렌즈를 발표를 했는데, 인사이드에 여기에 LED 라이트이 내장이 돼 있다. 예. 그게 특징으로 해서 새로 캐논에서 발표를 한 시리즈예요, 이게. 자, 그럼 매크로 렌즈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카메라 초점을 피사체에 정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육안으로 보기는 힘든 질감과 형태, 그러니까 질감이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아니면 카메라 다른 렌즈로 봤을 때 보지 못하는 그 질감이나 아니면 그 형태에 이렇게 뭐 갈라졌다거나 이런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냥 확대가 돼서 보이니까. 그래서 접사 촬영은 보통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촬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과 아니면 확대해서 보는 것과의 그런 디테일함이 강조가 돼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보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이 매크로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찍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찍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취향이시고 일단은 여기에 접해 가지고 매크로 이 사진들을 잘 찍으면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찍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든가 여건이 되면은 매크로 렌즈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 접사 촬영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 촬영에 필요한 렌즈를 구하는 게 일상적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장 튜브나 접사용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형태의 렌즈든 초점을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접사 그런 렌즈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접사 렌즈는 피사체가 센서에 감지가 돼 가지고 피사체가 촬영되는 실제 크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고품질의 접사 렌즈는 가격대가 100mm짜리 같은 것은 굉장히 가격대가 아까 봤듯이 거의 900불, 1000불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60mm짜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100mm짜리를 고집을 안 해도 되지만 이왕에 사는 거 한 번 살 때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100mm짜리를 사가지고 찍으면 아마도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이것은 단 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려가지고 줌아웃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움직여가면서 찍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다. 네. 그리고 한번 찍으면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의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통 보면 이 렌즈를 사가지고 찍는 게 거의다가 여러분들이 꽃을 많이 찍을 거예요. 꽃을 이제 접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찍을 때 단순한 그냥 아이디어와 설정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그런 접사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구성을 사용한다면 자연 그대로 꽃의 섬세한 부분과 디테일 이런 부분이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뛰어난 접사 촬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꽃집이나 잠깐 들어가 가지고 찍는다든가 슈퍼마켓이나 사시사철 우리가 이국적인 식물을 찾아서 식물원이나 정원에 이런 국화꽃만 뭐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식물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페사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입장을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창문 가까이 작업대에 파란색 배경지 놓고 꽃을 그 위에다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초점을 잡기 위해 작은 붓으로 조심스럽게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중앙 부위에다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요. 네. 그러면 꽃을 위에 물방울이 작은 렌즈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파란색 배경지 때문에 이런 경우는 파란색의 배경지 때문에 노란색이 어때요? 노란색과 흰색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놀러 간다든가 하면 무슨 물체가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가끔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찍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돋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는 게 굉장히 예쁘게 찍어진다. 삼각대 카메라를 올려놓고 접사용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물방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F값은 5.6 정도 줘가지고 물방울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찍으면 그 부분은 꽃 이파리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이런 식으로 작품 사진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 더 애드 시킨다 보면 여러분이 스프레이 분무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도 큰 도움이 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고정을 시켜야 돼요. 꽃을 일단 잘 예쁘게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나무 같은 거를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렇다고 꽃을 뭐 훼손시킨다든가 뭐 꺾어버린다든가 이런 저거는 할 필요 없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꽃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살짝 고정 같은 뭐 끈 같은 걸로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접사 렌즈로 확대를 해볼 때 접사 촬영은 피사체의 작은 움직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꽃의 아랫부분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한 10cm 정도 어느 정도 줄기가 나오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10cm 정도의 단단한 것을 해서 딱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가능한 한 꽃의 머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찍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분무기로 해가지고 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말로 있으면 안 되겠죠? 꽃에다가 분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이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이슬려진 것처럼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주면 된다. 꽃사진의 디테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무기로 해서 스프레이 한 상태로 찍으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더 디테일하게 찍는다 해가지고 물을 많이 주면 어때요?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껏 이렇게 아침 이슬이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분사를 한 다음에 망치지 않게 분사해가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찍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초점을 매크로 렌즈를 사용할 때는 초점을 수동으로 맞춰가지고 매뉴얼로 맞춰가지고 찍는데, 접사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손으로 들면 AF 오로포커싱이 제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매뉴얼 포커스 모드로 바꾼 후 수동으로 초점을 맞춘다. 가장 좋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렌즈를 천천히 앞뒤로 조절을 해보면 이게 딱 어느 때인가가 좋은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때의 선명한 사진을 원한다면 천천히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여러 장을 찍은 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픽업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찍어가지고 꽃을 선인장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멋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종이 같은 것을 말아가지고 색지죠, 색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명암과 그 컬러풀한 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A4 용지 레드헤드 같은 거 종이를 색지죠, 색지를 5장, 4장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컬러풀하게 하나의 작품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 네. 저러한 경우는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은 이 찍었을 때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게 곡선 배열을 우리가 이제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잡기가 어려운 거지 찍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상상을 한번 해본 다음에 멋있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곡선 배열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딱 한 다음에 찍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종이를 구겨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구겨지지 않게 잘 이렇게 곡선 부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우면 빨래집게 같은 거 있죠. 빨래집게. 나무로 된 빨래집게 같은 게 이제 사진 전용도 있고 일반용도 있는데 일반용도 상관은 없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집게를 물어가지고 곡선 배열을 한 다음에 찍으면 이렇게 멋있는 사진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에 종이 모서리를 꽉 채운 후 F4 정도 조리개로 빗을 퍼지게 퍼지게 하고 종이 끝은 선명하게 맞춘다. 그리고 수동 초점을 이용하면 어느 부분이 선명하게 할지는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전등으로 그림자를 갖다가 비춰가면서 뭐 라이팅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접어가지고 색상 위에다 놓고 플래시로 이렇게 LED 플래시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하면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강조가 될 부분 강조가 되고 아닌 부분은 좀 라이트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과 그림자를 강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삼각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접사 렌즈에 대한 DSLR의 초보자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과 진실된 부분이 있는데, DSLR의 렌즈는 보통 광각, 표준, 그리고 망원 이렇게 조합으로 이제 이루게 되는데, 서너 개의 렌즈를 보유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DSLR의 초보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렌즈 조합으로 섬세한 피사체를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크로 렌즈, 즉 접사 렌즈를 갖다가 자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 렌즈는 꼭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찍어야 된다. 자, 접사 렌즈 어느 분들은 이 접사 렌즈로 찍는 게 아니고 일반 렌즈로 해서 가까이 뭐 가가지고 찍는데, 그렇게 찍을 때에는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 표현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렌즈가 꼭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일반 렌즈로는 절대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어도 밋밋한 사진이 나오니까 항상 매크로 렌즈 사가지고 찍어야 된다. 자, 접사 렌즈는 DSLR의 제조사별로 화각의 종류가 다양하다. 어떤 것은 캐논은 180mm, 100mm, 65mm 그리고 50mm의 매크로 렌즈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근접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화각의 렌즈는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접사 광학 기능이 탑재된 렌즈로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당겨서 촬영하는 망원 렌즈와는 구분되는 매크로 렌즈다. 예. 망원 렌즈는 우리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지만 이 매크로 렌즈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DSLR 초보자들은 보통 어디에 익숙해요? 표준 렌즈에 익숙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고 접사도 하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당겨가지고 찍는데 거의다가 초보자들은 이걸 안 써봤기 때문에 거의다가 표준 렌즈에 익숙하다. 예. 또한 익숙한 유저들조차 이 매크로 렌즈의 활용도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된다. 예. 자, 매크로 렌즈는 결국 접사 사진만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 매크로 렌즈는 이 매크로 렌즈의 활용도는 풍경도 찍을 수 있고 또한 사물이나 인물 그런 사진에도 골고루 적용할 만큼 그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꼭 꽃만 찍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이걸로 우리가 일반 인물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아니죠. 굉장히 잘 찍혀요. 자, 100mm짜리 정도 돼가지고 100mm로 해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매크로 렌즈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크로 렌즈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100mm짜리이기 때문에 매크로 렌즈니까 인물 사진이나 경치 사진이나 이런 건 못 찍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네.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100mm 가지고 다 찍은 사진들인데 절대적으로 매크로만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인물 사진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나온다. 네. 그래서 매크로 렌즈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 표준 렌즈에 없는 접사 광학 기능의 탑재로 근거리 피사체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 예. 아주 우수하게 사진이 나온다. 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렌즈에서 이해하셨겠지만 이 매크로 렌즈도 초점 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렌즈다. 그래서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촬영자가 직접적으로 가서 찍어야 되고 멀리 떨어져서 찍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줌 렌즈는 가만히 서가지고 멀리 있는 걸 당겨서 찍고 아니면 줌 아웃 해가지고 찍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줌 렌즈가 따라올 수 없는 밝기가 100mm짜리가 엄청 밝겠죠. 그래서 최대 개방 조리개값 같은 게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전문 사진작가나 이 마니아들은 고정된 화각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계열의 렌즈를 많이 사용한다. 전문가락에서 안 사용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화각이 뭐 딱 고정은 돼 있지만 굉장히 사진이 클리어하고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 디테일하게도.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들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못 찍는다는 그런 오해는 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사 사진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렌즈는 주어진 화각에서는 인물, 풍경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으로 잘 찍힌다. 네. 오히려 렌즈의 성능이 굉장히 선명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사진의 퀄리티, 여러분들이 일반 렌즈로 찍던 그 퀄리티보다는 매크로 렌즈의 렌즈가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명도나 이런 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찍던 그런 사진이었다면 이 매크로 렌즈 100mm짜리 찍었을 때는 그 선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다른 작품들은 뷰티프림이 100mm f8 L렌즈 매크로 IS USM 이용해서 이렇게 풍경 사진을 이렇게 찍고 인물 사진 이렇게 찍은 걸 보면 얼굴을 살리면서 다른 불필요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이 되어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짐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찍어보면 느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렌즈를 꼭 2개만 사야 된다. 자, 초보자는 어떤 렌즈를 사야 될까 여기서 고민이 많아요. 딱 너한테 2개만 사라 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 대비 가격인데 가격 대비 성능도 또 문제예요 이게. 일단 렌즈 스펙을 보는 법을 여기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8에 55mm 이것은 뭐라겠죠? 초점거리 18에서 55mm까지 초점이 잡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초점거리. 자, 여기에서 이제 0에서 숫자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죠? 관광렌즈가 되는 거죠. 관광렌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원렌즈가 되죠. 그러니까 35mm, 24mm 이쪽은 관광렌즈로 들어가죠. 50mm 이 부분은 표준렌즈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망원렌즈가 되죠. 70에 200mm라든가 300mm, 500mm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망원렌즈가 된다. 낮을수록 관광렌즈가 되고 이건 여러분이 처음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기준해서 보면 18에 55mm. 자, 보세요. 이 차트표를 보면 광각구간은 35mm 이하예요. 35mm 이하. 그리고 표준 구간은 50mm에서 75mm. 여기에 85mm도 끼기는 하는데 약간의 중기가 있는 망원 렌즈로 들어간다. 85mm 인물 사진용 렌즈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상 것은 다 넘어가는 것은 70mm 이상은 망원 렌즈로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인물 렌즈 85mm 최고의 좋은 렌즈도 일단은 망원 렌즈로 들어간다는 거야. 단렌즈지만.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크롬용 렌즈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D나 20D 뭐 그 아래쪽 60D 요런 것을 가진 분들이 보통 우리가 크롬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 5D 6D 이상 쪽으로 간 것은 풀프레임으로 해서 환산을 해요.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것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캐논은 1.6
나이콘은 1.5를 크롭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풀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는 잘라 먹는다고 보시면 돼. 1.5, 1.5, 1.6. 거기에서 이렇게 캐논과 나이콘은 작게 먹기 때문에, 잘라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롭에다가 이렇게 35mm를 꼈을 때는 그게 50mm가 되는 거야. 35mm 끼면 캐논에다가. 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캐논 번들 렌즈 같은 경우 우리가 풀 프레임으로 환산해서는 28에서 88mm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캐논 번들 렌즈의 경우는 풀 프레임으로 환산을 하면 28에 88mm 정도로 자, 여기에서 어때요? 광각기가 약간 들어가면서 표준 렌즈를 지내서 어디까지 왔어요? 망원까지 왔죠. 그러니까 18에 55mm. 18이면 굉장히 화각이 좋죠. 거기에서 55mm까지니까 약간 오버가 되죠. 그러니까 28에 88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표준을 중심으로 광각 조금, 망원 조금 해가지고 이 정도로 되니까 렌즈를 선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에 55mm는 아주 좋은 렌즈인데 F 값이 4예요. 4에서 5.6까지. 네. 그러니까 최대 개방을 했을 때에 5.6까지가 조리개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가 더 크게 열리고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뭐 하면 숫자가 낮을수록. 다시 한번 보세요. 뒤쪽은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에요. 이건. 자,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가 더 크게 열리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뭐가 잘 된다?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그러니까 24에 뭐 70mm보다 숫자가 낮기 때문에 얘는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번즐 렌즈들은 18mm일 때 F4까지 열린다는 얘기다 이게. 자, 18mm일 때는 F4까지 열린다. 55mm일 때는 5.6까지 열린다. 아시겠죠? 네. 지금 아래 차트를 보면 그 5.6이 있죠. 5.6. 18mm일 때는 4.0이 되는데 55mm가 될 때에는 F값이 5.6까지 열리는 렌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F4와 5.6이. 자, 여기에 차트에 보시면 4.0일 때 18mm 이 앞에 18mm가 4.0이 되고 여기 55mm는 5.6이 된다는 그 얘기다. 그러니까 18 F4 55 5.6 이런 식으로 그 얘기다. 렌즈가 그렇게 개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흔히 우리가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게 F4부터 F5 5.6까지는 그렇게 열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최대 개방 조리개 값만 적어놓고 최소 개방 조리개 값은 안 적어놓느냐 그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중요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적지 않고 뭐 거기다가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별로 중요치가 않아서
최대만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55mm일 때 5.6까지 열리고 F가 32까지 작아져서 조리개를 확 조였더니 이렇게 작게 만들 수는 있다. 네. 하지만 보통 F8에서 16 정도가 화질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8에서 16 정도가 됐을 때 조리개를 확 조였을 때가 굉장히 화질이 좋은 구간이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넘어가서 16 이상이 되니까 화질이 다시 떨어지더라, 이 렌즈가.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선명한 사진을 얻으려면 조리개를 조이다 보니까 확 조여가지고 찍으면 어때요? 화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까지 조이지 말고 어느 정도 조여가지고 F8에서 F16 사이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화질이 제일 좋은 구간인데, 너무 많이 확 다 줄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화질이 떨어지더라. 네. 이거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나중에 완전히 쪼인다든가 아니면 뭐 당연히 풀어놓으면은 조리개를 갖다가 렌즈를 확 틀어놓으면 어때요? 거의 화질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너무 또 쪼여가지고 빛이 조금 들게 해놓으니까 조리개를 갖다가 굉장히 쪼이면 사진이 잘 나오지, 그 생각만 가지고 와서 확 쪼여놓으니까 그 위로 16 이상이 딱 가니까 다시 화질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8에서 16 사이가 화질이 제일 좋게 잘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초점거리마다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봤는데, 18에 55mm, F4 5.6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변 조리개라고 한다. 가변 조리개. 항상 이렇게 조리개가 값이 변한다. 그리고 모든 초점거리에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일정한 렌즈도 있다. 네. 2사의 105mm인데 2사의 105mm F값이 4인데 고정 렌즈 조리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네. 이건 렌즈가 일정해요. 네. 2사의 105mm.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것은 고정조리개. 아까 것은 18에 55mm 같은 경우는 렌즈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면은 조리개 값이 바뀐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변조리개라고 하는데, 아래 것은 2사의 105mm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고정조리개라 해가지고 그렇게 변하고 이런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2사의 105mm가 가격이 18에 55mm보다 훨씬 비싸다. 왜? 고정조리개이기 때문에. 네. 자, 렌즈를 이제 골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2개가 아닌 1개만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아까는 2개 했지만 이제 1개만 사라. 그럴 때 딱 정해져 있겠죠. 이제 조리개가 밝은 표준 줌렌즈. 네. 자, 풀프레임에는 2사에 70 그리고 소니도 2사에 70 2.8 이게 거의 180에서 200만원 정도 가요. 그리고 저건 풀프레임용이에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크롭바디 쓰시는 분들은 17에 55mm F2.8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16에 55 2.8 이것은 120만 원, 뭐 130만 원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다가 이것도 꽤 되죠, 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프레임이냐 아니면 크롭바디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적었는데, 보통 한 개만 사라 했을 때는 화각도 좋고 줌도 약간 들어가고 한 2사에 70mm를 거의 다 많이 사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풀프레임 크롭바디 예전에 쓸 때 2사에 70mm를 사가지고 써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잘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롭바디라면은 17에 55mm. 왜? 17에 55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거의 사이즈가 나오니까 크롭바디에는 17에 55mm가 여러분들한테는 맞다. 자, 가장 많이 쓰는 화각이지만 줌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조리개도 줌치고는 밝지만은 단렌즈에 비해서는 약간은 어둡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그런 렌즈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륵 렌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요, 렌즈가. 그래서 이제 계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점은 렌즈가 많아지면 애매한 면이 있어서 쓰지를 않아요. 근데 없을 때에는 2사에 70mm가 무지 좋다. 네. 근데 렌즈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을 때에는 잘 안 쓴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잘 썼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렌즈가 이제 많다 보니까 거기서 뽑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써서 빌려줄까 이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뭐 그다지 빌려주고는 않지만, 그래도 뭐 빌려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되죠. 잘 쓰면 되니까. 네. 그 대신 렌즈가 많으면 거의 잘 안 쓰게 된다. 네. 자, 그렇다면 렌즈를 딱 두 개만 이제 골라봐요. 캐논 2사에 105mm, 소니 EF 2사에 105mm, 캐논 18에 135mm, 소니 18에 105mm.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풀프레임은 2사에 105mm 4.0 렌즈가 있고, 크롭바디에는 18에 135mm가 있는데, 거기에 18에 105mm 렌즈가 있다. 네. 자, 더 넓은 슈퍼 줌 렌즈라고 불리는 렌즈도 있는데, 캐논 RF 시리즈 2사에 240mm f4. 네. 풀프레임에는 2사에 240mm나 28에 300mm 같은 렌즈. 네?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는 EFS와 탐른의 18에 400mm. 네. 그러니까 크롭바디에는 18에 200, 뭐 18에 400 이렇게 슈퍼 줌 렌즈가 화질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다지 나쁘진 않다. 네. 나쁜 면이 있으면 약간의 좋은 면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탐른 계열의 슈퍼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좋고 가격도 좋고 무게도 좋다. 네. 캐논 것처럼 이렇게 무겁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탐른, 뭐 시그마도 있고 한데 탐른도 굉장히 좋다. 네.
꼭 여러분들이 그 캐논만 사가지고 쓸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탐른이나 시그마 계열에서도 이렇게 탐른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렌즈를 나이콘은 니콘 렌즈, 캐논도 원래는 나이콘 렌즈를 썼어요. 그러다가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캐논 렌즈가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딴 회사가 탐른이라는 렌즈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시그마, 그리고 뭐 중국 삼양도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른이 비교적 슈퍼 줌 렌즈는 잘 만든다. 그래서 18에 400mm 같은 거, 이런 것은 화질도 굉장히 좋고 사진 질도 뭐 괜찮고 가격도 좋고 무게도 좋다. 18에 400mm 같은 경우가 보통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정도니까 보통 600불이면 충분히 구입해가지고 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가지고 써볼 만해요. 18에 400mm니까. 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광각죽을 원하신다면 16에 35mm, 그리고 24에 70mm, 그리고 24에 105mm. 근데 유저들은, 일반 사람들은 뭘 많이 쓰냐면 24에 105mm를 더 많이 써요. 24에 105mm.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24에 렌즈 가지고 이렇게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거기다가 24에 105mm를 아예 장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데 화학도 좋고, 쓰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저거 하나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찍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렌즈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찍는다 할 때는 24에 105mm가 굉장히 써보니까 좋더라. 자, 1. 줌 범위가 넓은 렌즈. 2. 대구경 단렌즈. 자, 줌 렌즈랑 단렌즈가 화각이 겹치는데 중국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거의 이렇게 걸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 같은 화각이라도 화질은 물론 아웃포커싱까지 표현의 방법이 완전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하나는 좀 덜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렌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그래서 단렌즈 하나쯤은 꼭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 조리개는 약간 어둡겠지만 줌 범위가 넓은 렌즈의 조리개가 밝은 대구경 렌즈, 이렇게 두 개를 구비해 가지고 용도에 맞게 쓰시면 아주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추천하는 단렌즈는, 자, 50mm와 85mm, 풀프레임 환산하면 50mm, 85mm. 이 렌즈들은 단렌즈로서 준 망원 화각, 어느 정도 화각이 날아가는 게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가성비도 아주 좋은 렌즈다. 그러니까 50mm나 85mm. 자, 여기에서도 50mm 쪽을 보면 F.8이죠. .4가 있고 .2가 있어. 근데 .2 이런 것은 엄청나게 L렌즈는 비싸요. 그리고 85mm, 50mm 크롭 기준이에요. 여기는 1.8, 1.4,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50mm와 85mm 모두 제조사에서 뭐 우리가 뭐 0.8, 0.4 이렇게 출시 중이고, 캐논 같은 경우는
f1.2 조리개로도 나온다. 그 대신 가격이 엄청 비싸다. 그리고 반대로 크롭바디라고 하면 30mm나 50mm, 그리고 혹은 56mm 그 렌즈를 추천을 드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개를 산다고 하면 하나는 이 아래쪽 렌즈를 가져야 된다. 자, 여러분이 가진 게 풀프레임 환산했을 때는 50mm나 85mm가 그 둘 중에 좋고, 크롭바디라고 치면은 이렇게 50mm, 85mm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된다. 네, 그 얘기예요. 자, 30mm에는 대표적으로 시그마, 아까 담는 얘기했죠? 이건 딱 시그마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뭐 35mm는 한국에서 뭐 은어로 삼식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F.8은 없고 저기 F.4가 있어. .4. 시그마 회사 거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초이스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캐논 EFM에는 32mm .4가 있어요. 32mm에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35mm에 .8이 이렇게 있는데, 소니 렌즈는 가성비가 아주 엄청나게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크롭 기준이에요. 풀바디 기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50mm짜리 소니나 캐논은 .4짜리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내 개인 생각이지만은 이것은 사용자의 개개인의 선택사항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식장이나 단체 행사장에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렌즈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행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바꿔 끼고 이게 거의 안 돼요. 카메라를 두 대를 가지고 하나가 작은 게 끼워져 있고 하나가 뭐 줌 렌즈로 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는 몰라도, 결혼식장이나 단체 뭐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갖다가 바꾼다? 거의 시간이 허락치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양한 사진을 찍고자 할 때는 아까 얘기하는 계륵 렌즈,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사의 105mm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사의 105mm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 다 되기 때문에. 자, 사진을 찍으면서 고퀄리티의 작품을 찍는다면 두 개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찍는다고 치면 그다지 그렇게 고퀄리티의 사진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만 사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단 여러분들의 재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렌즈에 대해서 두 개만 살 때 어떤가 그건 이제 알아봤고, 다음에는 R5하고 R6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지금 EOS R5하고 EOS R6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서 이제 이 저거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렌즈는 비디오 찍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사진이에요. 일반 사진도 뭐 찍히겠지만 일단은 유튜브 유저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R5와 R6 카메라가 있다. 자, 이게 최근에 이제 신작이라고 해가지고 R5, R6 이제 뭐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면 한층 부풀어져 가지고 그 기대 뭔가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설렘 반 기대 반이에요. 하지만 어떤 때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좋게도 나오지만 어떨 때는 야 이거 아니다 싶게 그런 카메라들이 나와서 실패작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R5하고 R6는 어떤지 R5하고 R6는 영상에 집중한 그런 카메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찍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특화된 그런 카메라라는 거예요. 사진보다도 사진도 뭐 찍으면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 카메라는 사진보다 영상에 치중한 카메라다. 그러니까 사진만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적으로 한다 보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천을 안 해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이나 이 영상에 몰두하시는 분들, 앞으로 영상만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그 70 이상급, 그러니까 풀프레임 마크 5나 이런 걸로 많이 찍었는데 5D로 해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영상을.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사에서 이 R5하고 R6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영상에 굉장히 치중했기 때문에 사진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절대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카메라는 아니다. 네. 자, 일단 캐논은 1세대 풀프레임인 EOS RP라는 게 있고 EOS R이라는 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영상 쪽은 가장 약한 캐논 미러리스 1세대. 네. 1세대 이렇게 풀프레임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소니가 영상 쪽에는 굉장히 강자였어요. 옛날에 뭐 소니의 717, 707 이런 걸 써보신 분들은 많이 그것을 찍어보셨을 거예요, 영상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소니가 강자였어요. 근데 캐논 같은 경우는 거의 영상 쪽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냥 사진만 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신통치가 않았는지 언젠가부터 실내 영상 제품인 캐논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영상 쪽에 약간 치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월간 EOS R 지면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영상 쪽으로 스펙이 이제 발표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봐왔어요. 한참 뜸들이다가 새로 나왔는데 그게 R5였고 그 다음에 R6가 등장을 했다. 여기서는 장사꾼 속셈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R5는 8K.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이게
자, R5는 8K를 지원하는데 약 4,500만 화소이고 R6는 4K를 지원하는데 200만 화소. 네. 어때요? 화소수가 확실히 틀려지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8K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4K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팔아먹기 위한 수작인데 일단은 5D와 6는 컨셉 자체가 다른 이런 카메라다. 네. 하지만 이 유저들은 이 카메라에 굉장히 열광을 해요. 첫 번째, 카메라의 성능과 기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네마 카메라를 넘보는 미러레스라는 점이에요. 이게 미러레스. 그냥 일반 저희가 아니고 보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 몇천만 원 호가하는 카메라의 성능을 능가한다. 이게 그래 바로 그게 뭐냐? 8K를 지원한다. 8K를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거. 네. 또 일반적으로 8K가 아닌 전문가들이 찍는 RAW를 내장을 지원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미러레스 카메라의 최강자다. 또한 사진은 45메가픽셀을 지원하고 4K에서는 120프레임을 슬로모션 녹화도 지원을 한다. 그러면 들을 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 몇천만 원씩 가는 비디오 카메라보다 얘가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자 셔터 최대 약 20프레임 AF, AE 추적 가능하고 기계식 셔터 및 전자식 선막 동조 셔터가 있고 최대 12프레임에서 AF, AE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속도 거기다가 고속 고화질이 이렇게 들어있고 사진은 45메가픽셀까지 지원되니 이러한 카메라가 어디가 있어 이게. 자, 여기에다가 세계 최초의 손떨림 방지 기술 IS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얘는. 그러니까 요돌축 손떨림 방지 기술을 여기다 탑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탄생한 게 이제 R5. 그리고 이에 반해가지고 보급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R6. 보급형은 일단 네가 써보고 저렇게 R5를 사라. 그 얘기야 이게. 그래서 R6가 보급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것을 탑재해 놨어요. 여기도 5.1K 오버샘플링으로 해서 고화질 4K까지 동영상이 녹화가 가능하고 10비트 촬영 기능, A축, IBIS 손떨림 기능, 여기도 결국에 IS. 그 대신 사진은 20메가픽셀. 아까하고 틀리죠? 아까는 45메가픽셀인데 그리고 여기는 고성능 연사 기능, 골프 칠 때 탁탁탁탁 찍히는 것처럼 연사 기능을 갖다가 여기다 또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근데도 이렇게 나왔는데도 안 사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졌으면서도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다. 단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야 된다.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R5가 엄청나게 좋다. 근데 R5가 너무 비싸다 생각되시는 분은 R6 보급형으로 해서 가서 사면 된다.
왜? 4K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 픽셀은 낮지만은 고성능 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봤을 때 현존하는 미러레스 카메라에서는 최강자로 나왔다. 예. 캐논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 시대부터 DSLR 시대까지 최고의 왕좌를 군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거기다가 캐논 카메라를 선호해서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는 이유 또한 그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캐논이 카메라의 모든 혁신과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일단은 대중화를 이끈 이 카메라 회사가 역시 캐논이다. 예.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1인 영상 시대의 서막을 알린 캐논 5D 마크 2 옛날 그러니까 5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영상 1세대 1인 영상 시대를 이제 뭐 한동안 방송국에서도 5D로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 당시에 마크 2로. 네. 그래서 대중화의 실현을 구현했죠. 캐논이. 그래서 캐논은 어떻게 생각하냐? 급을 나누는 선택을 사양을 해요. 이제 카메라마다 급을 지정을 해서 옵션을 갖다가 이제 분할을 하는 거야.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등을 둬 가지고 카메라마다 그렇게 해서 분할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는 사람들은 캐논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소니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옵션을 갖다 다 분할시켜가지고 카메라를 조각조각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소니로 간다. 소니로. 그렇게 해서 캐논이 시장을 밀리다가 2020년 4월 달에 R5가 이제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옵션 좋게 하다가 옵션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에이 차라리 저 소니 쓰는 게 낫지 해가지고 소니도 굉장히 강자예요. 근데 소니로 사람들이 가보다 보니까 영상 쪽에는 굉장히 떨어지걸라게 그러니까 캐논에서는 R5를 딱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예상외로 유저들이 어때요? 다시 캐논으로 넘어가죠. 이때 소비자들은 R5하고 R6를 연거푸 이렇게 캐논이 가지고 나오니까 이거 완전 신무기예요. 신무기. 이렇게 신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딱 발표를 하니까 소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니가 딱 자기네도 신작을 발표해버려요. 네. 뭐 유저들이야 뭐 좋지.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소니도 새로운 신작을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상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급형 R6로 가던 뭐 아니면 완전체인 R5로 가던 그 두 개의 카메라가 영상 쪽에는 최강자이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쳐다본 적도 좋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R5에 이게 2년 전 아니죠. 그렇지 2년 전 가격인데
2년 전에 뉴욕에 있는 B&H에서 나온 가격인데 그 당시에 R5 미러레스 디지털 카메라 해가지고 4,000불에 나왔어요. 가격이. 그리고 같이 뉴욕에 있는 아도라마 카메라에서는 거기도 가격이 똑같이 4,000불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단지 이 미러레스라는 거 그거 하나하고 사진 기본 틀 외형은 거의 5D하고 거의 스페어다. 거의 단지 이 미러레스라는 이 모니터 요 부분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거의 똑같죠. 5D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편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다.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메모리 399불 뭐 이거저거 이제 사면은 이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마이크 사야죠. 또 저기 크레인 사야죠. 이 찍는 크레인.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급형으로 가자 해가지고 조금 아래로 떨어뜨려 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약 2,500불대. 카메라는 거의 R5나 R6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옵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스펙을 보시면 거의 똑같은데 8K를 지원하냐 4K를 지원하냐 여기에서 틀려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R 시리즈 최근에 나왔는데 어떤가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보다도 영상에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고화질 이런 쪽에 영상을 찍는 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면 R5나 보급형 R6로 가시는 게 훨씬 좋고, 나머지는 사진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겠다면 그냥 마크 5D 마크 3 정도가 제일 무난하게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하시는 분들만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는 이것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일단은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캐논에서 다용도 렌즈로 해가지고 이제 RF 35.8 35mm 결국에 35mm인데 여기에 매크로 렌즈가 이제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35mm면 광각 렌즈죠. 광각 렌즈인데 RF 35mm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매크로 렌즈가 추가가 돼 있어요. 저렇게. 자, 캐논 35mm 렌즈는 캐논 렌즈 중 최고의 렌즈다. 제가도 많이 쓰는 렌즈인데 35mm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써봐도. 자, 2018년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2019년 뭐 8월 지금 현재의 가격도 약 500불대이면서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고 실제로 가볍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좋고
거의 렌즈로서는 모든 것에 어울리는 렌즈가 바로 이 35mm 렌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렌즈가 이 35mm다. 예. 자, 동급의 35mm 점팔은 1600불 정도가 가는 데에 비해 L렌즈를 가지고 있어도 이 렌즈를 부러워한다. 예. 제가 L렌즈를 써도 35mm를 가지고 써도 이 렌즈를 더 부러워한다. 왜?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매크로 기능. 그러니까 매크로 뭐라 그랬어요? 접사 기능이 있다겠죠? 네, 접사. 이 안에는 접사 기능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L렌즈를 가지고 있어도 이 렌즈를 부러워한다. 네. 좋은 렌즈를 가지고 있어도 싸지만 이 렌즈를 부러워한다. 그 얘기예요. 니콘 역시 새로운 시리즈로 해서 G 시리즈, 네? G 시리즈를 발표를 했는데 35mm 1.8 그것도 2018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가격이 역시 1000불대예요. 1000불대. 그렇기 때문에 높고 소니 회사는 이러한 35mm의 F.8이 없어요. 나온 제품이 거의 35mm, 4, 35mm, 2.8. 아까 좀 전에 차트에서도 봤었죠? 이렇게밖에 없어요, 소니도. 또한 가격도 비싸요, 소니는. 그렇지만 화질은 좋고. 네. 그런데 소니는 니콘에 없는 것이 캐논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접사 기능이 매크로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 렌즈를 좋아한다. 자, 35mm 하면은 황금 화각이라고 하죠. 황금 화각. 화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찍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35mm는 경치 사진. 네. 황금 화각. 35mm는 황금 화각이다. 뭐라고요? 황금 화각. 화각이 엄청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찍을 수 있다. 실내, 실외, 모든 거. 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선택이 되어 있다? 매크로 기능. 네. 그래서 F1.8 선택을 해서 굉장히 렌즈도 밝아요. 그리고 작으니까 가볍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 네.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자, 35mm의 최고의 화각을 자랑하는 35mm에다 매크로 기능까지, 접사 기능까지 있고, 1.8에 밝은 렌즈가 들어있고, 그리고 가볍고, 가격 또한 500불대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AF를 잡기 위해서 STM, 여기는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STM. 보통 우리가 울트라소닉 딴 L렌즈들 비싼 고급 렌즈들 보면 울트라소닉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STM이라는 모터가 스태핑 모터라 해가지고 그 모터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는 가볍다. 그리고 일단은 스펙을 보면 매크로 기능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IS 기능도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있고 F값이 1.8, RF 35mm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을 때에는 1.8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1.8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스펙이 좋은 카메라 렌즈가 RF 35mm 렌즈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AF
오토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STM 모터가 들어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STM. 자, 캐논 제품군 렌즈들에는 렌즈 속에 있는 모터, 스태핑 모터, USM이 있다. USM은 울트라소닉 모터. 제일 이렇게 높은 거죠. 초음파 모터예요. 초음파. 네. 캐논 L렌즈는 다 울트라소닉 모터만 사용한다. 네. 그 다음이 STM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낮은, 얘는 STM 모터가 들어있어서 AF를 조금 정숙하게 잡는다. 네. 자, 렌즈군은 얘는 35mm, 얘는 렌즈군은 11개의 렌즈이고 특수 렌즈는 1개가 들어가 있다. 네. 보통 이제 수치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렌즈를 많이 넣는데 이 렌즈는 줌 렌즈도 아니고 해서 특수 렌즈는 1개밖에 안 쓴 것 같아요. 보통 특수 렌즈를 많이 써가지고 L렌즈 같은 경우는 수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막 이 렌즈군도 많고 특수 렌즈도 많이 들어가고요. 수치를 딱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 또한 비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특수 렌즈는 하나, 그리고 일반 수치를 잡기 위한 렌즈는 11개의 렌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11이 들어갔고 9분 렌즈다. 그런데 뭐 35mm는 앞 시간에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최고의 렌즈다. 아무거나 다 찍어도 다 잘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되고 밖에 출사를 할 때는 항상 35mm 경치를 찍기에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mm는 여기서 왈가왈가 안 해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 가지고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화각은 최고의 화각이니까.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있냐, 특수렌즈 때문에 뭐가 된다? 접사, 매크로 렌즈가 되기 때문에 접사까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게. 그래서 이러한 렌즈가 RF 이렇게 RF 35.8, 35mm죠. RF 35mm 렌즈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아직 35mm가 혹시 없는 분들은 이 렌즈를 사가지고 꽃도 접사를 해서 찍을 수 있는 매크로 렌즈가 있으니까 찍어보고, 또 35mm의 화각도 이렇게 즐겨보고,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 이런 렌즈를 하나 사가지고 구입해서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렌즈를 사면 비쌀 수도 있으니까 저기 뉴욕 같은데 B&H나 아도라마 이런데, 그런데 웹사이트하고 이 아마존.com 이런데 베스트바이 가격을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35mm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굳이 100mm짜리나 60mm 뭐 이런 매크로 렌즈를 안 사도 이걸로 어느 정도는 가능을 하니까 이렇게 경치도 찍고 접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은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데 꽤 많이 나가네. 자, 패닝샷. 패닝샷으로 이제 사진 찍기인데, 패닝샷이 뭐냐? 패닝샷 하면은 예전에도 누가
물었죠. 패닝샷이 뭡니까 하고, 패닝샷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갖다가 찍기 위한 몸 동작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피드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찍는 저건데, 찍는 방법과 패닝샷이 뭐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패닝샷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패닝샷이 무엇인가? 사진을 찍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활용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근데 사진은 무엇의 예술이다? 빛의 예술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진에 대한 촬영 방법 중 움직이는 피사체를 더욱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패닝샷이라고 얘기한다. 네. 그래서 저것은 패닝샷 기법이다. 자, 영화 촬영을 할 때 궤도차에 차를 얹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안에서 얘기하는 사진을 찍고 차가 달리는 장면을 잡아가지고 찍고 하는 것도 패닝샷 기법이다. 네. 자, 이러한 카메라가 로 찍는 게 피사체의 속도와 함께 움직이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이 방법은 참 이 어려운 타임 중 하나의 요소예요. 요소. 원리도 하나도 되지만 찍는 장소에 따라 참 이 재미난 표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게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스포츠 경기.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동계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뭘 하죠? 봅슬레이 경기나 이런 스키나 이런 걸 하죠. 거기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쓴다. 네. 그러니까 축구, 병마, 사이클 뭐 다 개가 달리는 거 뭐 이렇게 이걸 찍는 게 뭐예요? 사진을 역동감 있게 찍기 위해서 찍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그러니까 빨리 달리고 있는 선수나 그 피사체를 갖다가 더욱 더 빨리 이런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역동감이 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패닝샷으로 찍는다. 네. 자, 패닝샷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카메라를 피사체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우측에서 왼쪽으로 피사체가 달리고 있을 때에 카메라를 들고 피사체를 따라 움직이면서 같이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역동성이 있겠죠. 뒤쪽 뒷배경은 샥 지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그게 바로 패닝샷이에요. 자, 즉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같은 셔터 속도로 촬영하여 피사체는 초점이 맞게 뚜렷하게 표현이 되고 뒷배경은 날림으로 움직임을 강조하는 그런 촬영 기법이 바로 패닝샷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나머지 뒷배경은 어때? 확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런 스타일로. 네. 아시겠죠? 이 촬영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셔터 스피드다. 셔터 스피드. 어느 정도 느린 스피드로 촬영해야 효과적인데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뒷배경이 날아가야 하고 더욱 더 날리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상장을 받는다든가 할 때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어떻게 확 날아가죠, 사진이.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자꾸 그렇게 찍음으로 해서 역동감이 있게, 이런 식으로 역동감 있게 피사체를 날려버리는 거죠. 단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만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더욱더 생동감이 있고 역동감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같이 셔터 스피드는 굉장히 낮게 주고, 그리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조건 셔터 스피드만 낮춰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럼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셔터 속도를 설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공식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50mm 렌즈로 촬영을 한다고 하면 50분의 1초보다 느린 셔터 속도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40분의 1초 정도. 예. 이게 바로 거의 공식이다. 예. 그럼 화각은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풀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신의 사용하는 렌즈의 화각을 적용하면 되고, 크롭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렌즈의 1.6을 곱하면 된다. 왜? 크롭이 되니까. 자, 보통 나이콘의 크롭바디가 1.5배, 캐논의 크롭바디가 1.6배의 센서를 보유하고 있다. 센서는 뭐 다 환상각은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뭐 매번 크롭바디는 나이콘은 1.5, 캐논은 1.6 크롭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로 뭐 이거 두 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방금 요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자, 패닝샷 설정 촬영 방법은 첫 번째로 설정 방법 및 준비물 1-1 셔터 우선 모드로 설정 1-2 10분의 1초에서 30분의 1초 설정. 느리면 느릴수록 더욱더 배경이 날아간다. 그래서 더 멋있는 사진이 나오지만 그만큼 찍기가 어렵다. 왜? 셔터 스피드가 늦기 때문에. 자, 카메라 이론은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 찍게 되면 이론하고 항상 다릅다. 여기서 내가 얘기한 것을 갖다 여러분이 배웠다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찍어보면 또 틀려져요. 그 사용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런 방법을 사진을 촬영을 했어. 근데 중간에 셔터 속도의 설정은 아무래도 더욱 더 느리게 하는 게 좋아서 대낮에 60분의 1초 설정하여 촬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욱 리얼하게 패딩샷을 찍어야 되는데 이 분야의 촬영 방법은 아직 초보 사진사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찍어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포인트 레슨은 글자보다 이미지만 보면 해결이 되는 강좌라 다른 사진의 강좌에 비해서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자, 패딩샷 촬영 방법은 카메라 모드는 어디? 셔터 우선
TV 모드, T 모드 설정을 먼저 한다. 왜? 스피드니까, 카메라 셔터 스피드니까. 셔터 우선 모드, TV 모드. 두 번째, ISO는 낮게 세팅한다. 100 정도로, 제일 낮게 100 정도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고속 연속 촬영할 수 있게 찰칵찰칵 계속 이렇게 연사 모드로. 셔터 스피드는 화각을 기준으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네, 화각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준다. 네, 그리고 반샤터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기를 연습을 해야 된다.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타고 가면 거기다가 딱 눌러가지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반샤터 연습을 살짝 해줘야 된다. 그리고 피사체를 따라다니며 연사 모드로 여러 장 차크차크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찍어본다. 자, 피사체는 뚜렷하나 직배경이 모션 블러가 처리된 좋은 사진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모션 블러 얘기했었죠. 핸드 블러와 모션 블러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몇 주는 지났지만 사진에서 흔들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겠죠. 모션 블러와 핸드 블러. 여러분이 수전증 있어가지고 손을 떠는 것은 핸드 블러고 블러 말 그대로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모션 블러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면 뒤에 배경도 가만히 있는데 피사체만 움직여가지고 피사체만 흔들리는 거. 네. 뒤쪽이 흔들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모션 블러라고. 모션 블러. 피사체가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거. 그건 모션 블러라고 하고, 우리가 손을 흔들어 가지고 떠는 것은 핸드 블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